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은요,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김영민 특허 청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청장님을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장 김영민입니다. 오늘 최순홍 우리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님 정말 바쁘신데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하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그 먼 거리를 와주신 스티븐 마이클 일리노이대 교수님, 그리고 조나단 밴드 조지타운대 교수님, 그리고 칼 차이스키 변호사님, 그리고 안젤라 아드리안 이사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많은 분들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식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전략에 대하여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최순홍 수석님과 또 전하진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국내 석학들이 생각하는 창조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바람직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우리나라에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1967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에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국산화하는 그 추격형 전략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압도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되었고 또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의 경제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제조업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오히려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빠른 인구 노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향후 50년간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OECD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 진입문턱에 다다른 지금 우리는 7년째 국민소득 2만 불 수준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선진국 추격형 경제, 패스트 팔로우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경제, 패스트 무버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그것이 바로 새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단편적인 전략보다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R&D 과정을 거쳐서 기술로 개발되고 사업화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의 가치 창출 활동과 관련된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개별 생태계가 각각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면서 시장의 니즈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착상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경제는 창의적 상상력을 시장과 일자로 연결하는 경제의 가치사슬 생태계를 얼마나 혁신적으로 잘 구축하느냐에 좌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세계적 기업이 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하나하나가 고부가치를 창출하고 수많은 고용과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제의 심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은 창조의 결과물인 동시에 창의성을 유발하는 촉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발명, 디자인 등과 같은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그 지식재산은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보상받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상상력의 발현을 촉진하게 됩니다. 창조경제에서 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MP3 플레이어는 보통 미국의 애플사가 아이팟을 개발하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MP3 플레이어의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벤처 기업이 97년에 MP3 플레이어 원천 특허를 확보했지만 후발주자의 추격당해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퀄컴은 그 비슷한 시기에 CDMA 기술을 확보한 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이 두 기업의 운명을 가른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하였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특허를 제대로 관리, 발전시키지 못해 모방 상품들에 의해 시장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반면 퀄컴은 1200여 건에 이르는 특허망을 구축하여 모방 상품들을 방어함으로써 CDMA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엠피맨닷컴과 퀄컴 사례에서 보듯이 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원천 기술이 지식재산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무기로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기업으로부터 시장을 방어하는 동시에 지식재산을 활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산업 간, 기술 간 다양한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을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순영 수석님께서도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지식재산 산업이 미국 전체 고용의 28%, 또 4천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이 기업은 사라져도 지식재산은 살아남아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호하는 보조적 수단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 자체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하고 거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술과 결합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창조경제 성공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키스톤은 바로 지식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전략이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구현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우리가 가장 긴요하고도 시기성 있는 창조경제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현실을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생태계별로 냉철하고 꼼꼼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디어 생태계의 경우 주요 OECD 국가를 비교한 결과 창의 인재 비율, 새로운 생각에 대한 수용도 등을 종합한 창의성 수준이 15개국 중 11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창의적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R&D 생태계의 경우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시킨 결과 GDP 대비 총 R&D 비중이 세계 2위로서 굉장히 우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질적으로는 우수 기술이 부족하고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력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생태계에서는 특허 출원 세계 4위, 특허 생산성 세계 1위 등 양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경쟁력은 미흡합니다. 특히 핵심 원천 특허의 부족으로 기술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및 지역 간 지식재산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 및 사업화 생태계의 경우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창업 활동이 OECD 평균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이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 전략이 부족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생태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권 보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타인의 창의적 노력을 존중하고 무형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적권 침해 구제에서 전문성 부족이나 보상액 미흡 등으로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현실 진단하에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새로운 지식재산 전략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순환론적 관점에서 지식재산 자체에만 초점을 두었던 데 비해 근본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 창출 활동과 관련된 5개의 단위 생태계로 세분화하여 각 생태계의 자체 영향을 강화하는 점 전략과 지식재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타 생태계와 강하게 상호 연결하여 지식재산을 통해 타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며 또 전체 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계 통합함으로써 창조경제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 10대 전략과제, 43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점 전략으로 지식재산 생태계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적권 창출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 심사관 위주의 공급자 관점에서 특허의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에서 벗어나 출원인 위주의 수요자 관점에서 고품질 지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심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사는 출원, 심사, 등록 등 심사의 전 단계에서 정보 제공이나 출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강한 특허를 만들어주는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하루빨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심사 처리 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지적권의 무효율을 낮추어 권리의 안정성을 높이며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을 강화하여 친기업적 지적권 사법제도를 정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 부문이 함께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해외에서도 심사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개도국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선 전략으로 교육, 연구개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에서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중심으로 단위 생태계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창조경제시대의 국가 미래는 기업가 정신과 지식재산 마인드를 겸비한 창조적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창의적 사고와 기업가 정신의 지식재산 마인드까지 갖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민간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키우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 및 군의 전문 연구요원에 대한 지식재산 창업 교육을 통해 군을 지식재산 중심의 창업인력 양성 기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창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상상력에서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업까지 실현해 줄 인프라도 구축해 실전적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식재산 중심으로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R&D는 기술 개발을 위한 R&D로 특허를 기술 개발의 부산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창조경제에서는 R&D 전 주기에 걸쳐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 개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강한 특허 창출 역량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R&D 과제 발굴 단계부터 핵심 원천 특허 창출이 가능한 산업 분야별 미래 유망 기술과 이에 대한 특허 선점 전략을 제시하고 특허 정보와 특허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R&D 중복 투자 방지 등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창의 선도형 R&D에서 강한 지재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관련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재산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우수한 발명의 가벼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대학 공공연 보유 특허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촉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만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 가치 평가 지원과 지식재산의 거래 기반을 강화하여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화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력과 지식재산이 보호받고 보상받도록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위조상품 단속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지적권 보호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이 부당하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 강화 등 공정한 지식재산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지적권 분쟁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단계별 지원 및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면 전략으로 창의성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실현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위키 발명 시스템 제공, 국민 행복 기술 및 인류 행복 기술 구현 전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창조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고 이를 IP 스타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무 발명 보상 강화 등 지식재산 창조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허 분석 등 창조 활동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요 창출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신규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 공유하여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 및 창의적인 비즈니스 개발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강력히 구축한다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창조 경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이 젊은 학자들의 창의력을 모아 훈민정음과 서구기 안구일구를 만들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21세기에는 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원으로 삼아 부를 창출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려는 창조 경제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 경제를 한 걸음 한 걸음 실현해 나간다면 경제가 부흥되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은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결과물이고 또 그리고 창의성을 유발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의 원천이라는 거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식재산에 기반을 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고민하고 준비한 전략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기조연설은 공학과 경영학을 전공하신 융합 인재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경영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그리고 벤처 창업 경영 전략을 강의하시는 스티븐 마이클 교수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The second keynote speaker for today is Professor Stephen Michael.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hand.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I thank very much the peopl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and the many others who have organized my trip today and introduced me to such interesting people in such an exciting place. I am grateful to be here. You do great honor to my family, to me, and to my university.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invitation. Mr. Commissioner, Legislator Jun, distinguished government ministers, distinguished businessmen, lawyers, and engineers and scientists, learned colleagues and scholars from Korean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I give you thanks again for this great opportunity. The creative economy is a subject of great interest to me personally, to my university, and to my nation, and indeed to the world. I will try to focus my remarks on a few key ideas that I try to transmit to students and to for businesses with which I work. The link, as I see it, between the creative economy and the opportunities it create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 the simple fact that to invest in the products of the mind requires some assurance that one will receive the fruits of one's labor. Or, as I sometimes say to my students, if you are going to dig for buried treasure, be sure you will be able to own and keep what you find. So I have a few remarks about why the creative economy,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t creates, and I would like to call attention to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construction of the business model, a relatively new and exciting concept that is taking the world. I have, however, a brief historical aside. All of you know that today is the 4th of July. Many of you may know that today is the American Independence Day, the day on which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signed and introduced to the world. And 8 long years later, the American colonies won their independence from the British Empire. The British monarch was, of course, disappointed to lose all of these subjects. But was he disappointed to lose the wealth? Was he disappointed to lose the money?
what was the jewel in the crown. In 1783, the jewel in the crown was not one of the United States colonies of New York or South Carolina. The jewel was Jamaica. Jamaica, the small island which you can see to the south of Cuba on the map attached. Trade from Jamaica dwarfed that from the 13 original colonies. It dwarfed it by 5 times. In other words, there was 5 times more trade from Jamaica than there was from what became the United States. The small island of Nevis, which is not on the map, had a larger output than the state of New York. Obviously, something has changed in the last 200 years, since the evidence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prospered more than Jamaica. Why the creative economy? Many of my predecessors have already remarked about this. I'll simply add my list of suspects, my list of causes, to the equation. First, we have seen a rising standard of living around the world for many, not all people, but many people. And as individuals have moved beyond basic subsistence needs, they've developed more sophisticated tastes, which has created opportunities for differentiated products and creative products. We've seen the rapid advance of technology, and I need to tell no one in Korea about the talent of Korean and worldwide engineers and scientists. But that technology has provided, if you will, a supply to meet that rising demand for differentiated products. Commissioner Kim earlier remarked about the role of an ecosystem, and a significant part of that ecosystem is, as he pointed out, finance, venture capital, investment banking. It is worth noting that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arose at roughly the same time as the computer industry, that is to say in the early 50s. And it was as much of an innovation in finance as the computer was an innovation in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ies. We've also seen the barriers to trade falling. We've seen them falling in many ways. We've seen the creation of new free trade agreements and new free trade zones around the world. We have also seen the joining of the world economy by half mankind. That is to say, it was in the 90s that the Indians and the Chinese both liberalized their regimes and introduced the possibility of their participating in a global economy. I might add, too, that those barriers to trade are not simply legal, they are also cultural, and those cultural barriers are falling as well. If you will permit me a personal remark, my 4 daughters were very excited to hear that I was coming to Korea. They were even more excited when they heard the conference was going to be held in Gangnam. They told me I had to dress very, very well. So these barriers to trade, including language, are falling without suggesting that they're not present at all. Finally, we've seen the rise of the computer and the rise of the internet. Both of those are, I believe, special products. The computer, of course, has created a tremendous industry in the products of the computer. But the internet, by enabling mass communications and communications in a different form, I think is truly unique because it's created a virtual economy. It has created a virtual economy that has allowed for the sale and trade and exploitation of ideas without the involvement of a physical product. When we look at the entrepreneurs of the 18th and the 19th and the 20th century, I think it would be easy to explain to them that shipbuilding is a valuable skill that can make money. I think it would be somewhat harder to explain to them telephony. I think it would be impossible to explain to them why Google makes money. So these combination of forces, however, have collectively lowered the barriers to ideas. As a result, more and more people, more and more students, more and more adults, more and more employees of businesses, more and more people on the periphery of the economy
now have ideas. Business ideas, innovative ideas, technology ideas. This is good news. This is good news because those ideas, more so than ever before, have fewer and fewer barriers to success. There is, in fact, the possibility that a good idea can find crowdfunding, which is impossible to have imagined even 10 years ago. There is now an infrastructure set up in many countries to assist small business, such as the one Commissioner Kim has described. Fewer and fewer barriers exist to the success of a good idea.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are non-existent. I would argue then that the challenge, or the bad news, facing those who have innovative ideas is the challenge that a good idea creates and a particular kind of mindset that I have observed both among practicing business people, among entrepreneurs, and among students.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a good idea and a good business. There are many, many good ideas in the sense that they can meet some unfulfilled human need, and that there is, in fact, a technology that is capable of meeting that need. But whether that need can be met with that technology is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 good business idea there. In other words, can we make money from the idea? It is not as simple as it sounds. There are many good ideas that nonetheless will not make money. As one obvious illustration of recent history, the 1990s turn of the century dot-com boom and bust demonstrated that a good idea, that people could in fact attract interest and eyeballs on the internet, did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financial success for the companies or the individuals involved. The challenge that this creates is that it is different as to how one can make money from a good idea. Historically, knowledge was typically embedded into products or services for exchange. In other words, you made a product, you sold the product. Or, if you had a good idea or you had a skill, you sold that service, you performed that service. There were few other ways to actually make money from ideas. Intellectual property creates a whole new world and the possibility of trading in ideas, a market for ideas. And the technology that's created through science and engineering, but also the technology that's created through legal efforts, through contracting, and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allows for very complex ways of realizing value from knowledge. Here I'm going to present one set of ideas that I'm going to argue is necessary to create a business model through a combi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 easy example, and one with which we are all familiar, the combination of ideas has, of course, at least 5 distinct components. A combination of IP would include at the top and always patents. Patents are as close to a license to make money as exists in business when they are the right patents and in the right industries. But they have to be supplemented by necessary other steps, including copyrights, including trademarks, including intellectual secrecy or trade secrets, including business skills, things that are in some way hidden or invisible that might seem mundane but nonetheless protect the value of the investment. All of these things are necessary to guard against imitation and to guard against the possibility of the profits of the business being eroded. Let me give a few examples. As we know, websites are themselves exam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set of tools that protect a website is actually relatively complex. There are, of course, brands and brands associated with trademarks. There are the websites themselves have copyrights. In many cases, methods such as Amazon's one-click purchase is protected by a patent. I would even argue that the domain names, the universal resource locators, are themselves a kind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sense that they cannot be duplicated. In other words, when one has one combination of letters, no one else can own that combination of letters. I believe that's true also in Korean. A second example, and one that's been developed by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is the idea of a series of patents being developed. The first, of course, developing a patent for a drug, Claritin, which you may know is used as an antihistamine. And this drug was sold as a prescription medication for many years, and through that, it built a brand name for itself in the marketplace. As the patent was running out, as the patent was expiring, the company ran advertising to support Claritin and to build the brand to make Claritin a drug of choice. And then it was introduced at retail. In other words, without a prescription, or as Americans would say, over the counter in the OTC market. And by doing so, they had protected the profitability of Claritin when the generic drugs inevitably arrived on the day after the patent ran out. At the same time, they developed a new patented drug. A third example, and one that is perhaps has little to do with technology as commonly defined, is the concept of franchise chains. Franchise chains are an organizational form chosen by entrepreneurs, both individuals who come up with business ideas, typically in the services sector, offering sometimes a humble sandwich, a snack, a business service, and they are able to then enlist local entrepreneurs to deliver that service in a community. This gives the franchisor ownership over a se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articular ownership over trademarks, the golden arches, and a production technology. That is perhaps an elaborate term for a recipe as to how to make hamburgers in a particularly small space. The same could be said of many other franchise chains, that they are controlling a production technology and a trademark. And between those two things, they are able to make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because the franchisees themselves offer royalties on sales. So in other words, franchise chains, and in particular franchisors, are in fact exploit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in many cases, not always, they are not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any physical goods at all. So franchise chains offer the possibility, again, of exploiting intellectual property. I was asked to give a few examples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and some of its very fine students with whom I've had the privilege to be associated. Microlution is a small-scale manufacturing company. When I say small scale, I don't refer to its level of volume, I refer to its size. As you see on the picture, it does precision micro-manufacturing of very tiny, tiny parts. The technology that underpins this is, in fact, primarily the patent. And a series of patents, as I understand it, that Andrew Honegger and other students created during his time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This is a situation in which they have primarily built their business around intellectual property. I might call it the old-fashioned way. That is to say, they've built a set of ideas, a set of patents that allow them to do something others cannot do and that find it valuable. Greenlight Planet is a company that is based in Bombay, started by Mayank Seksaria and a few other students, I should say alumni. The product that they manufacture is being held by the gentleman to your right. He's holding a light. It looks like a flashlight. It is a simple light, except what makes it different is that it is a light that is charged by solar power. So when you purchase one of these Sun King lamps, you also receive a small solar charger. You plug the charger into the lamp, and you charge the battery of the lamp, and you are able to use it as a portable device. Why does this matter? In India, approximately half the people are off the electrical grid. That is to say that they have no electricity to their homes. Instead, light for them represents kerosene lanterns. Kerosene lanterns are dirty and dangerous and expensive. Mayank's work developed this product.
but Mayank's work also involved developing a method that would allow him to sell this product to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hroughout rural India, people without Western levels of purchasing power. So his genius was, of course, developing the patent and developing the set of patents that around this product. It was also genius in building a brand, and he does in fact use the word Sun King and has trademarks on it. In addition, he would argue that at least a significant part of his value was created in developing a method or a skill that allowed him to bring this product to a disparate group of people who normally would not be part of the trading system of India. So by that final skill of bringing this product to the marketplace was itself arguably the most valuable piece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he developed along the way. A third example, founded by Bo Lu and other students. Bo Lu's product is called Future Advisor. It is purely a web-based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individuals face the challenge of planning for their retirement. I repeat, I guess all of us face the challenge of planning for our retirement all over the world. Future Advisor was designed to help bring sophisticated financial planning tools to individuals at a cost-effective basis. By doing so through the internet, to bring to them the kinds of planning tools that might not be available to them unless they ha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net worth. Future Advisor does not, as far as I know, own patents. Instead, however, they own a brand name that they are trying to develop and build into the preferred brand name of the internet for financial plan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perhaps elsewhere. They also own a set of algorithms that are developed that capture the best thinking in modern finance about how to allocate one's assets and how best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for retirement. So all of these things come into play as to how Future Advisor intends to make money from its good ideas. So I have tried to present a set of distinct ways of approaching the problem that are not necessarily based in patents, but that are all based i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a core question as to how to make money from a good idea. The phrase that has caught on in the United States, even with, I would say, a poor definition, is the question of the business model. A business model is the logic that connects technological potential with the realization of economic value. So this is a way of talking about the questions I have raised today. One way to think of it is, of course, that a good idea creates value, and a good business model captures that value. Thus, it is possible to have a good idea without having a good business model and failing. At the same time, it is possible to have a good business model and even with what might be described as relatively humble ideas. I would argue that the cheeseburger is about as humble an idea as there ever can be found. So, I would suggest that this is a brave new world that is not well understood. There are still opportunities out there to underst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business models. But I would say that the key point to remember is that the creative economy creates more and more opportunities for ideas. But for those ideas to be translated into the kind of economic success and meeting the ambitious economic goals that the government has set out for Korea and that all of us aspire to around the world, it's going to require careful thinking through the question of building processes and products, choosing how to protect those things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broadly defined. The patent will always be a cornerstone of this environment, but in addition with trademarks, with copyrights, with other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as they are developed, with choosing what to make secret and what to reveal, and with other supporting and complementary business opportunities. It also creates the idea that one has to think through a business model and even begin with a business model
as roughly the same time as the idea comes to the fore. So this creates opportunities also for consulting, for strategy, for imagination by individuals to move from moving beyond an intellectual property piece to a larger systems perspective. As a former engineer, I would liken it to that problem. We're moving beyond the question of components of a business model, which would b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inking through a systems approach as to how we're going to make money from a good idea. I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Professor Sue Michael, thank you for your splendid keynote speech. Thank you. 네,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 비즈니스 모델 뭐 이렇게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에 대한 키노트 스피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연사 그리고 기빈 여러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All the VIPs, please come up to the stage to take a picture together. 네, 내빈 촬영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Say cheese.